유배는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조선시대 유배형 들어보셨나요? 멀리 귀양 보내는 것, 그냥 시골에서 쉬다 오는 거 아닐까요? 사극에서는 유배 간 양반들이 시도 짓고 학문도 하던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유배형이 사형 뺨치게 무섭다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배? 그냥 시골로 보내는 거잖아. 조용히 살다 오면 되지. 관직만 못하는 거고 목숨은 살려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1614년 2월 강화도 한 움막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온돌 아궁이에 불이 점점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방바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한 아이가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아이의 손이 창살을 붙잡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살이 타들어갑니다. 누우면 등이 익어갑니다.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와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아이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5m 높이의 가시나무 울타리 너머에서는 누구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외부인과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불충제로 죽임을 당하니까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기력이 다해갑니다. 작은 몸은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창살을 붙잡은 채 서 있는 자세로 죽어갑니다. 이 아이의 나이 겨우 9살입니다. 이름은 영창대군. 조선 선조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적자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 온 나라의 축복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선조 임금이 55세에 얻은 귀한 적자였습니다. 왕자가 왜 이런 곳에 있을까요? 9살 아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유배가 그냥 시골 보내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유배는 천천히 죽여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갇혀있던 곳 위리안치라고 합니다. 5m에서 9m 높이의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탱자나무의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10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됩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마치 우물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유배형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9살에 혼자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18년을 버티며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서 첩까지 두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리안치에서 고통받다 죽고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같은 유배형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조선시대 유배형, 정말 그냥 시골로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사형보다 더 무섭다고 했을까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어떤 신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은 한순간이지만 유배는 매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유배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살 왕자의 마지막 순간부터 18년을 견딘 학자의 이야기까지 당신이 몰랐던 유배의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조선의 유배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바로 유배형이었습니다. 사형은 한 번에 끝나지만 유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따랐습니다. 대명률에서는 유배지를 죄인의 집에서 2000리, 2500리, 3000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땅이 좁았습니다. 중국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 12년 1430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일식이 30리입니다. 2000리 유배는 20식박, 즉 600리로 정했습니다. 2500리 유배는 25식박, 750리입니다. 3000리 유배는 30식박, 900리입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가 대략 3000리였습니다. 유배 3000리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함경도 삼수갑산까지도 3,000리였습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는 것입니다. 대명률의 규정이었습니다. 곤장 100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형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곤장을 맞다가 죽었습니다. 등과 엉덩이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장이 손상되어 며칠 후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곤장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양반이나 권력자들은 대부분 속전으로 곤장을 면했습니다. 영의정이나 판서 같은 높은 벼슬아치들이 곤장을 맞고 유배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달랐습니다. 속전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등과 엉덩이가 터지고 살이 찢어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 상태로 유배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수백 리를 걸어야 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였던 김법무는 곤장과 유배 중에 죽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본향안치입니다. 죄인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유배형이었습니다. 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원부처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유배를 갔습니다. 이것은 유배가 아니라 휴가였습니다. 둘째, 절도안치입니다. 무인도나 외딴 섬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주도, 흑산도, 추자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했기에 풍랑이 심하면 몇 달씩 소식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셋째, 위리안치입니다. 가장 무거운 유배형이었습니다. 가택연금형이라고도 했습니다. 집 주위에 5m에서 9m 높이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탱자나무는 가시가 많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합니다. 울타리를 넘으려다가는 온몸이 찢어집니다. 1464년 세조 10년에 위리안치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바깥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근다. 음식은 10일에 한 차례씩 준다. 담 안에 우물을 파서 물은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외부인과 절대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외부인이 왕래하거나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10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것만 들어옵니다. 외부인과 만날 수 없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습니다. 책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주로 대역죄인이 받았습니다. 왕족이나 중신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받았습니다. 영창대군이 그랬습니다.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1623년 광해군도 폐위 후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1615년에는 능창군이 교동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위리안치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배라도 신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렸습니다. 누구는 가족과 함께 항문을 하고 누구는 9살에 홀로 죽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유배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유배는 무기징역과 같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사면하지 않으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윤선도는 4번에 걸쳐 무려 25년을 유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유배형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유배 명령이 떨어지면 죄인은 즉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며칠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갑자기 포졸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놀라 깨어나 울부짖는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습니다.
양반 출신이면 비교적 천천히 갔습니다.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쉬었습니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달랐습니다. 포졸이 호송했습니다. 빨리 유배지에 도착하기 위해 밤에도 이동했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야 했습니다. 뒤처지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1801년 11월 40세의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신유박해로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습니다. 매형 이승훈도 참수당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가문이 패족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을에 떠난 길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배인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피했습니다. 유배인이 오면 고을 주민들이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배인 한 명이 오면 고을 전체가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보수주인을 정했습니다. 보수주인은 유배인을 감시하고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배인 한 명당 고을 주민 10명 정도가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먹을 것과 돈을 걷어서 유배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유배된 죄인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집은 죄인이 머무른다고 하면 대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죄인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으오. 문전박대였습니다. 정약용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죄인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주막집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정약용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강진 읍내 동문 박샘거리에 있는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4년을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이 죄인과 같은 곳에 묵는 것을 싫어해 손님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이고 술만 마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할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정조 임금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죽은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의를 얻었구나.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803년 42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자신이 머물던 주막의 조그마한 방을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의제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사의제는 네 가지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맑아야 하고 외모는 장중해야 하며 언어는 과묵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지키며 살기로 했습니다. 유배인이지만 선비의 도리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배인이 정약용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주인의 형편이 어려우면 유배인도 굶주려야 했습니다. 보수주인이 유배인을 싫어하면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유배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구걸을 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날품팔이를 했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은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곤장으로 다친 몸으로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영조시대에는 전라감사가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배 온 사람이 너무 많아 고을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십시오. 정조 12년 1788년에는 한 고을에 유배인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배인이 많았고 고을의 부담이 컸습니다. 유배인에게 고향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어도 위리안치 죄인은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유배지의 첫날 밤 많은 유배인들이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은? 모레는? 1년 후는? 10년 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에 한 단계 못 미치는 중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위리안치의 본질이었습니다. 천천히 죽여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칩니다. 탱자나무를 심습니다. 높이는 5m에서 9m입니다. 2층 건물 높이입니다. 탱자나무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 하나하나가 날카롭습니다. 손을 대면 피가 납니다. 울타리를 넘으려다가는 온몸이 찢어집니다. 실제로 도망치려다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 탱자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죄인들은 전라도 지역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제주도, 흑산도, 추자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거기에 다시 가시나무로 둘러싸인 감옥. 이중 감옥이었습니다. 섬에서 탈출한다 해도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배가 없으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1617년 정원이라는 학자가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광해군을 비판하다가 유배된 것입니다. 정원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위리안치에서 보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우물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타리가 너무 높아 하늘이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우물 안개구리가 되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별을 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무덥고 습했습니다. 여름이면 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바닥은 끈적끈적했습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쇠로 만든 경첩조차 몇 년 못 가 부스러졌습니다. 옷에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불도 축축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의 몸이 멀쩡할 리 없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원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침실과 서재, 부엌과 변소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묵을 방도 있었습니다. 노비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손님과 함께 앉으려고 평상을 설치했습니다. 외부인과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책도 수백 권이나 쌓아두었습니다. 가족이 보내는 편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에게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인조 반정 후 풀려나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위리안치에서 살아남아 복직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배 없는 유배인은 달랐습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가 큰일이었습니다. 10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양만 들어옵니다.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늘 굶주렸습니다. 어떤 때는 썩은 음식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벌레가 생긴 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국가가 의식주를 책임지는 오늘날의 감옥과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옥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옥바라지하는 가족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먼 길을 오가며 음식을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섬에 유배된 경우 배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풍랑이 심하면 몇 달씩 오지 못했습니다. 관원에 따라서는 유배인이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죄인이 어찌 편하게 지내려 하는가? 편지를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책 읽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죄인이 무슨 학문을 하려 하는가? 말 한마디, 글 한 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리안치 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1844년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습니다. 명목은 위리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배 생활은 정원보다 더 나았습니다.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보내는 편지와 물건을 전해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과 먹,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세안도가 위리안치 중에 탄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논어의 구절처럼 추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습니다. 추사는 혜택받은 존재였습니다. 집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리안치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문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살에 유배되었습니다. 2명의 궁녀만 따라왔습니다. 집안? 외할아버지 김재남은 이미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친구? 8살 아이에게 무슨 친구가 있었을까요? 돈? 왕실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해군과 대북파는 영창대군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신분과 뒷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렸습니다. 정원과 추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학문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혼자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종이 조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위리안치 속에서 쓰러진 이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위리안치는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사형보다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같은 조선시대, 같은 유배형인데 사람들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뒷배 없는 평민이나 천민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였던 김범우는 곤장과 유배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잊혔습니다. 유배지 어디선가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보통 유배인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수주의의 형편이 어려우면 유배인도 굶주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죄인을 고용하려 했을까요? 어떤 유배인은 유배지 주민에게 구걸하며 연명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주십시오.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전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인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을 누가 도와주려 했을까요? 문전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개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비가 새는 움막에서 잤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병이 들어도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고위 관료 출신은 달랐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세자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배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왕실이 직접 재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구성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배되었지만 왕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죄인이 아니라 귀족이었습니다. 유배가 아니라 이주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왕족은 유배지가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유배지에서 첩을 두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제주도로 유배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첩까지 들여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규정에는 유배인의 처첩이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하인을 거느리고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사 위리안치형을 받더라도 신체적 구속을 직접 당하거나 가족 및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분과 권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랐습니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은 소설 방에 우짖는 새에서 이들의 유배 생활을 냉소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유배인가? 아니면 휴가인가? 부유한 유배인들은 제주도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학자들의 유배는 또 달랐습니다. 고산 윤선도는 4번에 걸쳐 무려 25년을 유배당했습니다. 함경도 경원,
부산 기장, 경북 영덕, 함경도, 삼수, 전라도, 광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어부사시사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봄 바다 건너오신 고기 낚는 버시어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조들이었습니다. 정약전은 둘째 형 정약용보다 먼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801년부터 1816년까지 15년을 흑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섬 주민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어보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물고기의 생태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155종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기록했습니다. 정약전은 또한 우이도에서 홍어상인 문순득을 만났습니다. 문순득은 풍랑을 만나 일본, 필리핀까지 표류했다가 흑산도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전은 그의 체험담을 듣고 표해시마를 썼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본 외국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는 강진과 흑산도에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제자를 보내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정약전이 목민심서의 초고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전 형님이 나보다 나았다. 이들이 유배지에서 학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외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외가는 해남 윤씨였습니다. 해남에 노구당이 있었습니다. 만권당이라는 장서각을 지어놓았습니다. 책이 수천 권이나 있었습니다. 고산 윤선도와 공제 윤두서의 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분과 집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살 영창대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 어머니 임모광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책? 8살 아이에게 무슨 책이 있었을까요? 제자?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유배,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신분이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1801년 11월 40세의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신유박해로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습니다. 매형 이승훈도 참수당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강진으로 이배되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총애를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거중기를 활용했습니다.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규장각에서 일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능을 높이 샀습니다. 중요한 일마다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날 정약용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유배된 죄인을 싫어했습니다. 죄인이 머무르는 집 대문을 부수거나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강진 현감도 정약용을 냉혹하게 대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맹장 이안묵이 강진 현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안묵은 남인인 정약용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이안묵 재임 3년 동안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할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의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주막집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정약용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강진 읍내 동문 박샘거리에 있는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이고 술만 마셨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의를 얻었구나.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803년 42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자신이 머물던 주막의 조그마한 방을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의제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사이제는 네 가지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맑아야 하고 외모는 장중해야 하며 언어는 과묵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용모, 언어, 행동의 네 가지를 의로써 지키겠다는 정약용의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유배인이지만 선비의 본분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조선의 천재 실학자답게 학문 또한 깊었습니다. 죄인이지만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고을 아전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약용은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는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나갔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이제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보은 산방으로 제자 이청의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8년의 세월을 전전했습니다. 안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1808년 4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정약용의 외가 종친인 해남 윤씨 윤단이 초대를 했습니다. 만덕산의 산정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산정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름답고 아늑했습니다. 경치가 빼어났습니다. 차나무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윤씨 집안은 허락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산초당이었습니다. 만덕산에 차나무가 많았습니다. 다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약용의 호 다산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차산의 나무꾼이라는 뜻의 다산초부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밭을 일궜습니다. 연못을 넓혔습니다. 석가산을 쌓았습니다. 집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을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학을 했습니다. 저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유배지였지만 학당이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았습니다. 48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었습니다.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흠흠신서를 썼습니다. 형벌과 법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육경사설을 연구했습니다. 500여 권의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초당 동쪽에 동함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학문을 수양했던 곳입니다. 서쪽에는 서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학문 수행을 했던 곳입니다. 공부하다가 동함에서 나와 멀리 강진만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식혔습니다. 훗날 그 자리에 천일각을 세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흑산도에 유배 중인 둘째 형 정약전이 그리웠습니다. 천일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형을 그리워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자를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제는 편지로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고 조언했습니다. 이웃 백년사의 해장선사와도 교유했습니다. 해장은 당대 최고 학승이었습니다.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정약용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1811년 입적했습니다. 정약용은 해장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논어와 성리의 깊은 뜻을 잘 알아 유학의 대가나 다름없다. 종교가 달라도 학문으로 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된 유배 생활이었지만 정약용은 견뎌냈습니다. 학문적 고민을 토로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외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40세부터 57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유배 중에 어린 아들 농아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소식으로만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818년 5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의 해배였습니다. 남양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1836년 75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500여 권의 저서가 조선 실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여유당 전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유배가 그를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9살 왕자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를, 조선시대 유배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신분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다시 1614년 강화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이었습니다. 소양강을 무대로 시와 술을 즐기던 명문가의 서자 7명이 영모를 꾸몄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칠서의 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갑, 박응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출신들이 관직 진출의 벽에 막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 이이첨 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영창대군 추대 음모를 거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고문을 가했습니다. 압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다리를 묶어 돌을 얹어 뼈를 부수는 형벌이었습니다. 배후에 임목대비에 붙인 김제남과 영창대군이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김제남은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영창대군은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대군의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1613년 8살의 나이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위리 안치형이었습니다.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었습니다. 2명의 궁녀가 따라갔습니다. 8살 아이와 궁녀 2명뿐이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임모광후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이미 죽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배 위에서 아이는 울었을 것입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움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m 높이의 탱자나무 울타리가 움막을 둘러쌌습니다. 가시가 빼곡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움막은 좁았습니다.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임모광후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옷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 옷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새 옷인데 어찌 얼룩이 있나요?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자전께서 눈물을 흘리신 흔적입니다. 영창대군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아이는 울면서 옷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광해군은 이 소식을 듣고 2 궁녀를 잡아들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소통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영창대군의 처벌을 상소했습니다. 대북파가 장악한 삼사와 승정원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인과 일부 소북, 서인은 반대했습니다. 배가 다른 이복 형제이지만 형제의 의가 있습니다. 겨우 8살 아이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은을 베푸십시오. 곽재우, 기자헌, 이경석 같은 신하들이 영창대군의 신구를 청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대북파의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자리는 불안하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1614년 2월이었습니다. 이이첨의 명을 받은 강화부사 정항이 움직였습니다. 정항은 영창대군의 방에 불을 떼게 했습니다. 온돌 아궁이에 불을 점점 더 세차게 지폈습니다. 음식도 끊었습니다. 방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방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했습니다. 창살을 부여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밤낮 없이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밖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9살 아이의 작은 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력이 다해갔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이 창살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1614년 3월 19일 음력 2월 10일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9세였습니다. 만으로는 8세였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 1614년에 죽었습니다. 8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이이첨과 정항은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었을까요? 증살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쪄 죽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음식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고도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항이 온도를 뜨겁게 달구어 증살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별장 이정표가 음식물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9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는 사람됨이 영리하였다. 영창대군의 이름은 이의였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9살에 죽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이 인조반정의 가장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폐모살제의 죄였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였습니다. 이이첨과 정항은 처형되었습니다. 그해 3월 15일 영창대군은 관작이 복구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광해군은 몰락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이 반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폐모살제의 죄,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였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 자신도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폐비 유씨, 폐세자 이질과 함께 갇혔습니다. 1641년까지 18년을 강화도에서 보냈습니다. 제주도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1659년 67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군사에게 안방까지 뺏겨가면서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족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우는 받았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1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9살 영창대군과는 달랐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1818년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의 해배였습니다. 남양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 후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1836년 75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500여 권의 저서가 남았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조선 실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여유당 전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철학, 법제, 종교, 악경, 의술, 천문, 측량, 건축에 이르기까지 방대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학술적 연구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유배가 그를 더 큰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유배형이 사형보다 잔인하다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첫째,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사형은 한순간입니다. 고통이 끝납니다. 하지만 유배는 매일 죽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같은 절망입니다. 매일 밤 잠들어도 같은 어둠입니다. 둘째, 희망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청춘이 사라지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옵니다. 셋째,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진 곳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유배인은 유배지에서 가족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존엄성을 잃어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고독, 절망, 불안이 매일 엄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유배인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쳐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많은 유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신분 사회의 잔혹함도 보았습니다. 9살 왕자는 혼자 죽었습니다. 40세 학자는 외가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유배,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뒷배가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도 보았습니다. 왕이 될 뻔한 아이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유배된 정약용이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왕이 내일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9살 아이를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요? 정치적 이유로 어린 생명을 희생시켜야 했을까요? 형벌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이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정말 필요했을까요? 형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권력은 왜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선시대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여야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죄인도 인간입니다. 형벌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영창대군의 짧은 생애를 기억해 주세요. 9살의 정치의 희생양이 된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위리안치에서 홀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정약용의 인내를 생각해 주세요. 18년의 유배를 견디고 500권의 책을 남긴 학자를 생각해 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자의 희생도 잊혀서는 안 됩니다. 영창대군의 비극은 조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권력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유배형 이야기였습니다. 유배가 단순히 시골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왜 사형보다 잔인하다고 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800년 6월 28일 49세 정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수정전. 평생 자신을 견제하던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거처를 찾은 왕. 왜 원수 같았던 그녀를 마지막에 찾았을까요? 38년을 함께한 효의왕후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21년이 흐른 후에야 왕비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남긴 그 한마디의 진짜 의미를. 1800년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창경궁 영춘원 앞 신하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전하, 49세의 조선 제22대 왕 정조대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14일 전만 해도 건강하게 정사를 보시던 왕이 등에 난 종기 하나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신하들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영춘원 밖에서 기다리던 효의왕후 김씨는 상궁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마, 마마. 48세의 왕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762년 그녀가 10살 때 새손빈으로 궁에 들어온 그날부터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상궁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대왕마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효의왕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상궁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라 하셨느냐? 상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정전. 그 순간 효의왕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정전? 대왕 대비 정순왕후께서 계신 곳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왜 마지막 순간에 평생 자신을 견제하던 정순 왕후를 찾으신 걸까요? 효의 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와 왕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정순 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 여기는 벽파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은 평생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애쓰셨습니다. 두 분은 24년간 서로를 견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대전회의에서도 종묘 제례에서도 냉랭한 시선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말이 수정전이었을까요? 원망하시려던 걸까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아니면 저주하시려던 걸까요? 효의 왕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효의 왕후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궁녀 둘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마마, 원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1살 원자, 수빈 박씨가 낳아 효의 왕후가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 10년 동안 밤낮으로 돌본 아이, 이제 조선의 새 임금이 될 아이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비틀거리며 영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첩이 왔나이다.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살짝 들쳤습니다. 49세의 얼굴, 수척해져 있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마마, 왜 수정전이라 하셨나이까? 효의 왕후는 왕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손, 추우냐, 중전? 하시며 손을 잡아주시던 그 손,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뜻이셨나이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날 밤 궁궐 안팎으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독살이라던데? 어찌 14일 만에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오? 종기치료의 명의 피제길이 하필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지. 연운방에 든 수은 때문이라는데. 내약원을 책임진 자가 좌의정 심한지였소. 노론 벽파의 영수가 아니시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살이든 의료사고든 이제 왕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것은 11살 어린 원자와 궁궐을 지켜야 하는 책임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월 4일이었습니다. 11살 원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3대 왕 순조였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하지만 어린 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대왕대비 정순 왕후께서 수렴청정을 시작하셨습니다. 61세의 대왕대비, 15세에 83세의 영조와 혼인한 그녀는 이제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주상을 대신하여 나라시를 돌보겠노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전 앞에 앉았습니다. 왕의 시신이 모셔진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지켰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마마, 진지라도 조금 드시옵소서. 하지만 효의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던 걸까요? 수정전이라니. 대왕대비마마를 원망하신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부탁하시려 했던 걸까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효의 왕후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빈전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을 깐 탓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성군이 49세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을. 규장각을 세우고 장영영을 만들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시던 개혁 군주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것을. 그리고 그 왕비가 홀로 남아 21년을 더 살아가게 될 것을. 그 21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효의 왕후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정조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중전. 마마. 효의 왕후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정전. 또다시 그 말. 마마, 무슨 뜻이시옵니까? 하지만 정조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효의 왕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에 담긴 진짜 의미를 효의 왕후가
24년 후에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62년 2월 2일 한양 가해방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김시묵의 사전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10살 된 딸이 세손빈으로 책봉되어 궁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김씨 집안 여인들이 어린 소녀의 옷과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실엉, 꼼짝 마라. 비녀가 들어가지 않는다. 아야, 아파요. 소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거라, 아가. 조금만 참거라. 다 너를 위한 일이니라. 시녀들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10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예복이었습니다. 큰 머리에 비녀를 꽂고 화려한 원삼을 입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화려한 원삼. 아름답지만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비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화장을 한 얼굴, 높게 올린 머리, 화려한 옷.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남양 홍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마마마, 울지 마라, 아가. 눈물을 흘리면 화장이 번진다. 너는 이제 세손빈이 되는 것이다.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몸이니라. 울음을 그치거라. 하지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10살 아이가 궁으로 들어가면 부모를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소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에게 들었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부모를 못 본다고.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없다고. 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김시묵이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떠날 시각이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였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래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종로 거리를 지나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세손빈 마마, 저리도 어리신데? 아직 아이가 아니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우리 조선의 왕비가 되실 분이시다. 거리는 인산인해였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의 소녀는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움츠리고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래는 원래 작년에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1761년 12월 22일에 삼간택까지 끝났으니까요. 궁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가 재간택 직후 마마를 앓았던 것입니다. 천연두였습니다. 당시 천연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10중 8구 죽었습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았습니다. 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손빈 마마께서 마마를 앓으신다. 의를 어쩐단 말이냐. 세손빈을 다시 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신하들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증세가 가벼웠습니다. 열흘쯤 앓고 나서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도 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돕는 것이로다. 영조가 기뻐했습니다. 아니, 소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12살 세손마저 마마를 앓았던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영조도 근심했습니다. 세손이 죽으면 왕통이 끊긴다. 사도세자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세손마저 죽으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세손도 회복했습니다. 증세가 극히 순한 마마였던 것입니다. 한 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과 세손빈이 차례로 천연두를 무사히 넘기니 나라에 전에 없던 경사라.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다. 세손마마께서 복이 많으신 것이로다. 그렇게 2달을 미룬 끝에 1762년 2월 2일에야 가래를 올렸습니다. 10살 세손빈은 가마에서 내려 동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궁녀들이 부축했습니다. 마마, 조심하시옵소서. 천천히 걸으시옵소서.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동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12살 세손을 처음 만났습니다. 세손빈, 고개를 드시오.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랑또랑하면서도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마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손은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함께 마마를 이겨냈소.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소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도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두려웠소.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오. 새손빈도 곧 익숙해질 것이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10살 소녀와 12살 소년.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왕실에 태어났거나 왕실로 들어온 순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래를 올린 지 불과 4달 뒤였습니다. 1762년 윤5월 임오화변이 터진 것입니다. 10살 새손비는 창덕궁 대전마루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 사도세자께서 뒤주에 갇히시는 모습을,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께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남편 새손이 울부짖으며 할아버지 영조 전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아바마마, 아바마마, 이 12살 소년의 절규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은 영조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소서. 소손이 잘못했습니다. 소손이 더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83세의 영조는 돌아서셨습니다. 새손은 물러가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바마마. 새손이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1762년 윤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0살 새손빈과 12살 새손은 그날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눈물을 감춰야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함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 앞에서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명했습니다. 새손빈과 해경궁은 사가로 나가라. 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궁을 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해경궁은 통곡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10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시어마님 곁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첩은 시어마님을 모시고 함께 나가겠사옵니다. 영조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착한 아이로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함께 나갔다가 곧 들어오도록 하여라. 영조는 처음으로 새손빈을 칭찬했습니다. 10살 소녀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 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손빈이 어린아이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차분하게 조심과 처사를 올바르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영조의 환심을 산 것이다. 그날의 선택이 효의왕후 김씨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왕실의 며느리로, 왕비로, 대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3월 10일 경희궁 숭정문입니다. 25세가 된 새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즉위식 그날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벽파 신하들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시파 신하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는 영조대왕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실이다. 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선포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24세가 된 새손비는 그날 왕비가 되었습니다. 효의왕후 김씨. 14년 전 10살의 궁에 들어온 소녀는 이제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 왕비마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기를 입고 중궁전에 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옷도 무거웠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인재를 모으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학자들, 중인 출신들, 서얼들까지 능력만 있으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능력이 있으면 그만이다.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1788년에는 장영령을 창설했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기존의 오군영과는 별도로 왕을 직접 호위하는 정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과인은 든든한 군대가 필요하다. 과인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1794년부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성곽을 쌓고 행궁을 짓고 백성들이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조선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조는 꿈꾸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24년간 왕비로서 내명부를 이끌었습니다. 행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는 중궁의 자리에 24년을 계시었으나 내전의 말이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효의 왕후는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사가의 부모를 만나도 세상 일이나 조정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궁의 일은 궁에서만 말하는 것이다. 효의 왕후의 원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그래, 중전. 고맙구나. 해경궁은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10살 때부터 함께 살았으니 며느리라기보다 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왕비의 뱃속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몰래 걱정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후사를 낳지 못하시면 쉿,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1782년 왕께서는 후궁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의빈성 씨는 해경궁의 친정청지기의 딸이었습니다. 정조가 15세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빈성 씨는 2번이나 승은을 거절했습니다. 마마, 중전마마께서 아직 임신하지 못하셨사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정조는 말했습니다. 중전도 허락하셨소. 왕실의 후사가 필요하오. 결국 3번째에야 받아들였습니다. 1782년 9월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효세자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기뻤습니다. 축하옵니다, 마마. 드디어 왕실의 후사가. 정조도 기뻐했습니다. 31세에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세자를 중정께 입적하겠소. 문효세자는 법적으로 효의 왕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세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낳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효의 왕후는 문효세자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에 울면 직접 안아달랬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세자야, 이리 오너라. 어마마마에게 오너라. 어마. 문효세자가 효의 왕후를 어마마마라 불렀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1786년 문효세자가 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겨우 닷새 앓고 죽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세자야. 어마마마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낳지는 못했지만 4년을 키운 아이였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글자를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의빈성 씨도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생모였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듬해인 1787년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빈묘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빈이 죽은 날 왕후의 울음은 대단히 우애가 좋은 형제를 잃고 근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효의 왕후는 후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꼈습니다. 함께 세자를 키운 동료였고 아들을 사랑한 두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1787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효의 왕후에게 태기가 보인 것입니다. 35세의 왕비가 드디어 임신했다는 소식에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하늘이시여, 드디어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왕비의 출산을 준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의관들이 대기했습니다. 산파들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배가 불러왔습니다. 입덧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이 조용히 철수되었습니다. 상상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효의 왕후는 얼마나 자식을 원했을까요?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뇨세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배가 불러오는 환상까지 보았을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육체적 증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효의 왕후 행장에는 이 상상 임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년 넘게 산실청이 유지되었던 이 사건은 효의 왕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궁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쉿! 효의 왕후는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1790년 6월 18일 후궁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조는 40세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원자의 이름은 공, 훗날의 순조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다시 한번 양자로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법적으로 효의 왕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8세의 효의 왕후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효의 왕후는 순조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에 울면 직접 안아달래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무뇨세자 때의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순조실록 부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조가 효의 왕후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정조가 매우 흡족해했다. 양자였지만 진짜 모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800년 1월 1일 순조는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정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세자를 성인으로 키워 왕위를 물려줄 텐데.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해 6월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아침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경들, 오늘 경연은 여기까지. 정조가 말을 끊었습니다. 등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신하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등이 좀 무언가 낫는 것 같구나. 정조가 손을 뻗어 등을 만졌습니다. 뭔가 불룩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조의 옷을 벗겼습니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진찰 결과는 종기였습니다. 등에 난 큰 종기,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곧 낫겠사옵니다. 의관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종기 정도야 흔한 병 아닙니까? 약을 바르고 침을 놓으면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6월 17일 종기가 더 커졌습니다. 처음보다 2배는 커졌습니다. 6월 18일 고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만지면 물렁물렁했습니다. 6월 19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프구나. 정조는 신음했습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연운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은을 태운 연기를 쐬게 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당시 종기나 피부병 치료에 자주 쓰였습니다. 좌의정 심환지가 지시했습니다. 연운방을 계속하도록 하라. 예, 대감.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6월 20일 열이 올랐습니다. 전하, 열이 나시옵니다. 상궁이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6월 21일 고름이 터졌습니다. 옷이 고름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6월 22일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밤낮으로 왕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마마, 물을 좀 드시지요. 고맙소, 중전. 정조는 힘겹게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48세의 왕비는 49세의 왕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종기치료의 명의로 알려진 중인 출신 의관 피제길이 왕이 위독한 시기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피제길은 어디에 있느냐? 정조가 물었습니다. 전하, 지방에 파견되었사옵니다. 누가 보냈느냐? 좌의정 심한지 대감께서.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한지, 노론 벽파의 영수였습니다. 정조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약원의 총책임자로서 왕의 치료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연운방을 과다하게 사용해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보약인 경옥고를 복용하게 했습니다. 뜨거운 성질의 약을 열이 나는 환자에게 준 것입니다. 6월 25일 정조는 좌의정 심한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뱃속의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내 병의 근원이다. 왕은 자신의 병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치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6월 26일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효의 왕후가 왕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마마, 마마. 정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중전, 수고가 많소.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마마께서는 나으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6월 27일 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전하, 마마. 효의 왕후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마마, 마마. 정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하들이, 내관들이, 상궁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61세의 대왕대비, 영조의 계비, 정조에게는 법적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정조를 견제했던 사람,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 여긴 사람, 노론 벽파의 중심이었던 사람,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정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수정전, 정순왕후가 거처하는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신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제위 24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왕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마마, 마마, 왜 수정전이라 하셨나이까? 무슨 뜻이셨나이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밖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살이다. 심한지가, 정순왕후가. 한양 거리가 술렁거렸습니다. 주막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14일 만에 건강하시던 분이 종기 하나로 말이 되느냐? 하지만 효의 왕후는 알았습니다. 독살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치료로 인한 의료사고였다는 것을, 피제길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연운방을 과하게 쓰지 않았다면 출혈이 덜했을 것을, 경옥고를 먹지 않았다면 열이 더 오르지 않았을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1살 순조가 왕이 되었고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될 것이니까요. 궁 안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800년 7월 4일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11살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 어린 왕이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소매가 너무 길었고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 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하지만 어린 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마마 효의 왕후가 그리웠습니다. 같은 날
대왕대비 정순왕후께서 수렴청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주상을 대신하여 나라시를 돌보겠노라. 61세의 대왕대비, 15세에 83세의 영조와 혼인한 그녀는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48세였습니다. 중전에서 왕대비로 대비마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수정전의 대왕대비께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효의 왕후는 수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정성스레 걸어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문안을 갔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 문안 여쭙겠나이다. 들어오시오, 대비마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48세의 왕대비와 61세의 대왕대비. 13살 차이였지만 권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대왕대비에게만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참았습니다. 정조께서 2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1801년 1월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께서 하교하셨습니다. 천주교는 사악이다. 인륜을 무너뜨리는 사교다. 모두 잡아들여라. 천주교도 탄압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조가 아꼈던 남인과 시파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약종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조가 아꼈던 학자였습니다. 주문모 신부를 숨겨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규장각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정조가 가장 아끼던 학자였습니다. 목민심서를 쓰던 그분이 효의 왕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의 형이었습니다. 이가환, 이승훈, 권철신이 처형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조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효의 왕후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마마, 마마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분들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대비에게는 정치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대비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조에게 말했습니다. 주상 참으시옵소서. 때가 오면. 하지만 11살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802년 장용령이 해체되었습니다. 정조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오군영관은 별도로 왕을 직접 호위하던 정예 부대였습니다. 1788년 창설 이후 14년간 왕권 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명으로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장용령을 혁파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마마께서 그토록 공들여 만드신 것을, 정조가 14년간 키워온 정예부대, 왕을 지키던 군대, 개혁의 무력적 기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용령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장교들은 좌천되었습니다. 규장각도 축소되었습니다. 정조의 학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모아 교육하고 서적을 편찬하고 정책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효의 왕후는 매일 밤 정조의 혼전 앞에 앉았습니다. 마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마마께서 24년간 쌓으신 것들이, 장용령이 사라지고 규장각이 축소되고 마마께서 아끼시던 신하들이 죽거나 귀양 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첩은 무엇을 해야 하나이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 효의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던 걸까? 수정전이라니, 대왕대비마마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원망하시려 했던 걸까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소라고? 아니면 저주하시려 했던 걸까요? 당신이 나를 죽인 것이 오라고? 효의 왕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1803년까지 3년간 참았습니다. 11살 소년이 14살이 될 때까지,
순조를 보살피고 대왕 대비께 문안을 올리고 시어머니 해경궁을 모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견뎠습니다. 어떤 날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5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804년 순조가 15세가 되었습니다. 정순 왕 후에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상께서 친정을 시작하시겠노라. 대왕 대비의 선포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마마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국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김조순, 순조의 장인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또다시 참아야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그날 밤 효의 왕후는 순조를 불렀습니다. 주상, 대비마마, 어찌 이리 늦게까지 깨어 계시옵니까? 15세의 순조가 왕대비전으로 왔습니다. 효의 왕후는 순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운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주상, 선왕께서 남기신 뜻을 잊지 마소서. 대비마마, 주상께서는 선왕의 아드님이시옵니다. 비록 소첩이 낳지는 못했으나 주상은 선왕의 피를 이은 분이시옵니다. 선왕께서 24년간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그것을 잊지 마소서. 순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대비마마. 소자는 선왕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조순과 안동 김씨, 그리고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순조는 노력했습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수렴청정 당시 처벌받았던 남인과 소론을 사면하고 재등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세도 정치의 틀이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순원 왕후 김씨,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11세에 중궁전에 들어온 소녀였습니다. 중전, 궁에 들어오니 어떠하오? 대비마마, 황송하옵니다. 소첩도 10살에 궁에 들어왔소. 두렵고 외로웠지. 효의 왕후는 며느리에게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외로움을 며느리는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소첩이 도와드리겠소.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해경궁은 이미 70세를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화변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산 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매일 문안을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그래, 고맙구나. 중전. 아니, 이제는 대비마마지. 소첩은 여전히 대왕 대비마마의 며느리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잃은 아픔을, 정조를 잃은 슬픔을. 소첩도 마마를 보내드렸나이다. 효의 왕후가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늙었구나. 다 늙어버렸구나. 해경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815년 1월 13일 해경궁 홍씨가 81세로 승하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어마마마, 5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0살 때 처음 만나 63세까지 시어머니였지만 어머니였습니다. 스승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해경궁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 사이 효의 왕후는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수정전이라 한 의미를.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왜 수정전을 찾으셨을까? 대왕 대비마마를 원망하시려 했던 걸까? 아니다. 효의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분이셨다. 개인의 원함보다 왕실을, 조선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셨다. 그렇다면 효의 왕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마께서는 부탁하시려 했던 것이 아닐까? 대왕 대비마마께 순조를 부탁한다고. 11살 어린 임금을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 대비께서 잘 보살펴달라고. 내가 못다한 일들을 순조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효의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께서는 마지막까지 왕이셨구나.
개인의 원함보다 왕실을, 조선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셨구나. 15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대왕 대비마마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실의 안정이었다는 것을, 11살 어린 임금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조선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효의 왕후는 정조의 혼전 앞에 앉았습니다. 마마, 이제야 알겠나이다. 마마께서 수정전을 찾으신 이유를, 대왕 대비마마께 주상을 부탁하신 것이었나이다. 개인의 원한을 넘어 왕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나이다. 소첩이 어리석었나이다.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나이다. 마마께서는 마지막까지 왕이셨나이다. 조선의 임금이셨나이다. 효의 왕후는 마루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효의 왕후는 달라졌습니다.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왕실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장용령을 해체하고 규장각을 축소한 것도 어쩌면 어린 순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개혁 세력이 너무 강하면 반대 세력의 반발도 강해집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왕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마마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효의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24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805년 정순 왕후가 66세로 승하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53세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정순 왕후의 빈전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 견제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실을 지키려 했던 것을,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 대왕 대비마마, 편히 쉬소서. 효의 왕후는 절을 올렸습니다. 1815년 해경궁 홍씨가 81세로 승하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63세였습니다. 이제 효의 왕후가 왕실의 마지막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모화변을 겪은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1762년 그날의 기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왕대비전에서 불경을 읽고 손주들을 돌보고 가끔 순조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상, 정사는 잘 되어가고 있어? 대비마마, 노력하고 있어옵니다. 선왕을 닮으시오. 주상도 훌륭하신 임금이 되실 것이오. 감사하옵니다. 대비마마.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마마마.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효의 왕후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가들아, 잘 있었느냐? 이에 할마마마.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정치도, 권력도,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정조가 그리웠습니다. 마마, 소첩도 이제 늙었나이다. 곧 마마께 가겠나이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때는 10살 소녀였는데 이제는 60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1821년 3월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대비마마, 상궁이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순조가 달려왔습니다. 대비마마, 주상. 효의 왕후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순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1세가 된 순조.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 9일 밤이었습니다. 창경궁 자경전. 69세의 효의 왕후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 순조와 순원 왕후 그리고 궁녀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상. 예, 대비마마. 소첩은 이제 선왕을 뵈러 갈 것 같구나. 대비마마. 순조가 울었습니다. 31세의 왕이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대비마마, 가시면 안 되옵니다. 소자를 두고. 효의 왕후는 순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상은 선왕의 아드님이시오. 훌륭한 왕이 되시오. 소첩은 행복했소. 정말 행복했을까요? 10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21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임오화변의 비극을 겪었고 정조의 개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는 말했습니다. 행복했소. 소첩은 선왕을 만났고 주상을 키웠고 왕실을 지켰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왕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수정전, 그것은 부탁이었나이다. 소첩에게, 주상에게, 왕실에게. 선왕, 이제 소첩이 가겠나이다. 기다리셨지요? 21년을.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상, 잘 부탁하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821년 3월 9일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왕비 효의 왕후 김씨가 창경궁 자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69세, 세손빈 14년, 왕비 24년, 왕대비 21년이었습니다. 59년간 궁에서 살았습니다. 10살에 들어와 69세에 나갔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하하시던 날 비록 외진 여염의 지엄이라도 너나 없이 분주히 달려와 울부짖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어머니를 잃은 듯이 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더욱 잊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왕비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한양 거리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어진 분이셨는데 우리의 어마마마께서. 효의 왕후는 평생 검소했고 말이 궁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고 모든 일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양자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21년을 홀로 살았지만 왕실을 지키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서도 가장 어진 국모 중 한 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가 승하하자 조정에서는 능의 위치를 논의했습니다. 원래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육릉 동쪽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현룡원 옆이었습니다. 정조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과인은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 아버지를 평생 모시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곁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1800년 승하하신 후 육릉 동쪽 언덕에 건능을 조성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영돈령 부사 박수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건능의 자리가 풍수학적으로 흉지라 하옵니다. 능을 천장하여 합장해야 하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선왕과 대비마마를 합장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부부는 죽어서도 함께해야 하는 법이옵니다. 논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조의 건능을 육릉 서쪽으로 옮기고 효의 왕후와 합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1821년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능을 파내어 육릉 서쪽 언덕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효의 왕후를 그 옆에 안장했습니다. 2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건능,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육릉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 부부는 죽어서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조와 효의 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합장릉입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이 왕, 오른쪽이 왕비입니다. 지금 윤건능을 가면 두 쌍의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육릉에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건능에는 정조와 효의 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두 부부, 네 사람. 1762년 임오화변을 함께 겪은 사람들입니다. 운명으로 엮인 네 사람입니다. 사도세자는 38세에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한 중록을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들 정조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정조는 49세에 급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분이었습니다. 24년간 왕으로 재위하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 장영령, 수원 화성. 모든 것이 정조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효의 왕후는 69세까지 살았습니다. 59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왕실을 지켰습니다.
순조를 키웠고 손주들을 돌봤고 며느리를 보살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사도세자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들 정조가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장헌세자로 추존되었고 육릉에 모셔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평생 고통받았지만 한중록을 남겨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이 쓴 최고의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정조는 일찍 죽었지만 조선 르네상스를 이룩한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개혁 군주, 학문 군주, 백성을 사랑한 왕.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자식이 없었지만 가장 어진 왕비로 칭송받습니다. 검소하고 따뜻한 국모, 왕실을 지킨 대비마마, 그리고 무엇보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의 의미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왕실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11살 어린 순조를 정순왕후께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린 왕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개인의 원한을 넘어 왕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조선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조가 평생 지킨 가치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24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그 뜻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순조를 보살피고 왕실을 지키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왕비의, 왕대비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하지만 남긴 것들은 역사가 기억한다는 것. 정조는 49세에 죽었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효의 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순조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순조는 34년간 왕으로 재위하며 왕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남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부부, 10살과 12살에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 사도세자의 비극을 함께 겪고 왕과 왕비가 되어 조선을 다스린 두 사람, 49세와 48세에 생이별하고 21년 후 69세에 죽어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지금까지 정조와 효의 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 지켜낸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승리만이 아니라 조용한 인내도 역사입니다. 큰 개혁만이 아니라 작은 사랑도 역사입니다. 효의 왕후는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중록처럼 회고록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이야기였습니다. 59년을 궁에서 살며 검소하고 따뜻하게 모든 일을 대한 삶,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을 사귀며 양자를 친아들처럼 키운 삶, 남편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참고 또 참은 삶, 그것이 효의 왕후가 남긴 유산입니다. 권능을 찾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화로운 곳이네요.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두 사람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